이건 음모다. 중국 대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절대 인정 못한다. 일본 대표단도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인류 미래 언어 선정 결과가 한글이라는 발표가 나오자 유엔 회의장은 단숨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영국 교수의 차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언어가 아닌 자존심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유엔 본부가 이렇게 난리가 난 건 처음 봤어요. 사람들이 일어서고 있었어요. 의자가 대리석 바닥을 긁으며 움직이고 있었죠. 중국 대표가 목에 핏줄이 서도록 소리치고 있었어요.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서 주먹으로 테이블을 쾅쾅 치고 있었죠. 물컵이 넘어져서 앞에 있던 서류들 위로 물이 쏟아졌어요. 일본 대표단 중 누군가는 동시통역 이어폰을 던지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가버렸어요. 평소에 차분했던 독일 대표까지도 목소리를 높이며 설명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얼어붙어 있었어요. 완전히 멍한 상태였죠. 몇 분 전에 사무총장이 발표한 내용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어요. 마치 누군가가 지어낸 꿈 같았거든요. 사무총장이 단호하고 진지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었어요. 인류의 공식 미래 언어로 선택된 것은 한글입니다. 잠깐 동안 회의장 전체가 조용했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게 폭발했죠. 한글. 한국 문자요. 고작 600년 된 문자 체계가요? 말이 안 됐어요. 현실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어린 문자가 5천년 역사를 가진 거대한 한자나 예술적 아름다움과 철학적 깊이로 칭찬받던 일본 문자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정확한 논리 구조로 존경받던 독일어도 밀려났다니요. 저는 눈을 깜박이며 호흡을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주변의 소리도 잘 안 들렸어요. 샬롯 윌리엄스는 평생을 문자 체계의 역사를 연구하며 살아왔어요. 이집트에 가서 석조 신전에 새겨진 상형 문자를 읽었었어요. 먼지투성이 보관소에서 한자가 적힌 대나무 조각들을 직접 만져봤었어요. 도쿄에서 5년을 보내며 손으로 쓴 히라가나의 완벽한 곡선과 한자의 힘을 공부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를 의심 없이 믿고 있었어요. 위대한 언어는 천천히 태어난다. 수세기에 걸쳐 발전한다. 여러 세대의 사용자들을 통해 성장한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세상이 설계된 문자 작은 아시아 왕국의 한 왕이 만든 젊은 체계가 전 인류의 미래에 가장 적합한 언어라고 결정한. 이건 말도 안 돼. 중국 대표가 다시 소리쳤어요. 정치적 음모야. 받아들일 수 없다. 일본 대표가 테이블을 치며 외쳤어요. 5천년 문명을 모독하는 거다. 제 왼쪽에서 누군가 속삭였어요. 다시 투표해야 해. 이건 잘못됐어. 말도 안 돼. 하지만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냥 큰 화면에 나타난 투표 결과를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한글 147표, 중국어 23표, 일본어 15표, 영어 28표, 기타 12표.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데 갑자기 사무총장이 간단한 질문을 했어요. 누구든지 발언하고 싶으신 분 계세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뒤에서 조용히 저를 밀어 올리는 것 같았어요. 제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일어났어요. 수다쟁이들이 천천히 조용해졌어요. 대표들이 하나둘씩 저를 바라봤어요. 몇몇은 찌푸린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팔짱을 끼고 있었는데 분명히 제가 그들의 분노에 동조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숨을 한번 쉬었어요. 입이 말랐어요. 여러분은 조용히 시작했다가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조금 높였어요. 여러분은 아직도 과거의 기준으로 문자 체계를 판단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소리치는 소리가 멈췄어요. 분노로 빨갛게 된 얼굴들이 천천히 변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적대적이 아니라 놀라는 표정으로요. 마치 제가 한 말이 그들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린 것 같았어요. 그 한 문장이 저는 계획하고 말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제 머리에 떠오른 말이 입에서 나와버린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었어요. 우리는 정말로 과거로 모든 걸 판단하고 있었어요. 나이, 전통, 자부심으로요.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간단한 질문을 진지하게 하지 않았었어요. 어떤 언어가 인류가 미래를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까? 저는 천천히 앉았어요. 혼란스럽고 숨이 차 있었어요.
왜 말을 했는지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가 변했어요. 마치 무거운 돌이 갑자기 살짝 움직인 것 같았어요. 회의가 거의 10초 동안 멈췄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마치 회의장 전체가 그 한 문장을 삼킬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았어요. 그러고 나서 사무총장이 차분히 마이크를 다시 들었어요. 목소리는 안정되어 있었지만 눈은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강렬함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윌리엄스 교수, 그가 말했어요. 직접 진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가세요. 본인의 눈으로 한글을 평가해 보세요. 정말로 부적절하다면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잠깐 동안 정말로 기분이 나빴어요. 왜 저예요? 왜 제가 가야 하죠? 왜 제가 판단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답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수십 년 동안 일본과 중국 문자를 칭찬해 왔으니까요. 제가 한글을 편리하지만 얕은 설계 체계라고 불렀었으니까요. 제가 한글을 제대로 공부해 볼 생각도 하지 않았었으니까요. 사무총장은 여전히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가겠어요. 그는 단호하게 한번 끄덕였어요. 나중에 복도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토론하고 있었고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그냥 건물을 나와서 차가운 뉴욕 공기 속으로 걸어 나갔고 회색 겨울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 순간 저는 조용한 약속을 했어요. 한국에 갈 거예요. 제 눈으로 한글을 볼 거예요. 그리고 제 믿음이 옳다는 걸 증명하거나 틀렸다는 걸 받아들일 거예요. 어느 쪽이든 제 여행이 막 시작됐어요. 비행기에서 내려서니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확 때렸어요. 한국의 11월 초였는데 인천공항 위의 하늘은 창백하고 거의 은색 같아 보였어요. 목 둘레에 스카프를 좀 더 꽉 감고 승객들 무리를 따라 입국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표지판들이었어요. 어디를 봐도 한글 글자들이 있었어요. 크고 굵고 아름답게 배치되어 있었죠. 게이트 번호, 화장실 안내, 수화물 찾는 곳, 보안 검색. 정말 모든 게 한글로 쓰여 있었어요. 물론 한 글자도 읽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모양들이 뭔가 저를 천천히 걸어가게 만들었어요. 어떤 글자들은 곡선이 있었어요. 어떤 건 똑바른 수직선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어떤 건 조심스럽게 뒤집혀지거나 대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디자이너가 아주 엄격한 공식을 따라한 것 같았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무작위적인 문자 같지 않아. 마치 수학 같아. 공항 직원 한 분이 정중하게 웃으며 지나가고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그분을 붙잡았어요. 실례합니다. 제가 물었어요. 한글은 배우기 어렵지 않나요? 그분이 잠깐 저를 쳐다보더니 제가 들어본 것 중 가장 밝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웃었어요. 어려워요? 아니에요. 저희 조카는 겨우 4살인데 벌써 그림책을 읽고 있어요. 4살? 거의 기분이 나빠질 정도로 되물었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분은 그냥 다시 웃으며 앞을 가리켰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보시게 될 거예요. 신경 쓰지 않는 척했지만 솔직히 기분이 나빴어요. 1400년대에 설계된 문자를 4살짜리가 읽는다고. 말도 안 돼. 공항 밖에서는 검은색 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탔을 때 기사님이 작은 환영 카드를 건네주셨어요. 당연히 한글로 쓰여 있었어요. 서울대학교까지 가는 내내 조용히 그 글자들을 바라보며 혹시 숨겨진 의미가 있는지 추측해 보려고 했어요. 도착했을 때는 지쳤고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이정민 교수님이 언어학과 건물 입구에서 저를 맞아주셨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젊어 보였어요. 아마 30대 중반쯤. 하지만 눈빛은 차분하고 자신감이. 윌리엄스 교수님, 유창한 영어로 말하며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영광입니다. 일본 문자 발전에 관한 책을 읽었었어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분이 웃었어요. 사실 이유가 있어서 초대했어요. 한글을 오해하신 것 같아서요. 허락하신다면 뭔가 보여드릴까요? 작은 강의실에 들어갔어요. 큰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와서 화이트보드에 부드럽게 반사되고 있었어요. 이 교수님이 마커를 들었어요. 이것은 완벽한 원을 그리며 말했어요. 오입니다. 목구멍을 나타내요. 주먹을 목에 부드럽게 대고 소리를 냈어요. 오.
그 다음에 작은 갈고리가 있는 수직선을 그었어요. 이것은 시오지입니다. 치아 사이에서 나는 소리예요. 치아를 조심스럽게 보여주며 다시 소리를 냈어요. 마지막으로 사각형을 그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미음입니다. 입술이에요. 보드를 보고 그분의 입을 보고 다시 보드를 봤어요. 뇌 속에서 뭔가가 조용히 딸깍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양들이 말 그대로 각 소리를 낼 때 입모양을 그린 거라는 말씀이세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확해요. 한글은 음성학과 인체 해부학 과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유일한 문자 체계예요. 한참 동안 말할 수 없었어요. 그분이 자음을 하나씩 써가며 천천히 발음하는 걸 지켜보기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에게 마커를 건네주셨어요. 해보세요. 망설였어요. 손이 정말로 조금 떨렸어요. 하지만 모양들을 따라 그리고 그분 뒤를 따라 소리를 반복했어요. 놀랍게도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제 혀, 입술, 심지어 목구멍까지 패턴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좋아요. 몇 분 후에 친절하게 말씀하셨어요. 계속할까요? 모음으로 넘어갔어요. 하늘을 위한 한 개의 직선, 을을 그리며 설명했어요. 사람 인간을 위한 한 개의 수직선, 이를 쓰며 계속했어요. 그리고 땅을 위한 한 개의 점 또는 짧은 선, 을 그리며 덧붙였어요. 이 세 개로 다른 모든 모음을 만들어요. 하늘 땅, 땅 사람, 사람 하늘. 각 조합마다 다른 소리가 나와요. 모양들이 하나씩 나타나는 걸 지켜봤고 조금씩 논리가 드러났어요. 무작위가 아니었어요. 마치 규칙과 균형으로 만들어진 언어 같았어요. 정말로 사람들을 사랑한 누군가가 설계한 퍼즐 같았어요. 30분이 지났어요. 그리고 또 30분. 정확히 1시간이 끝나자 이 교수님이 제 앞에 사진 하나를 놓았어요. 길거리 표지판이었어요. 김밥 천국. 읽어보세요.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바라봤어요. 잠깐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김, 밥, 천, 국. 말을 끝내자마자 헉하고 숨을 들이마셨어요. 마치 그동안 숨을 참고 있었던 것처럼요. 제가 방금 한국어 단어를 한글로 겨우 1시간 배운 후에 읽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훌륭해요. 이 교수님이 말씀하셨고 한국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정말로 웃었어요. 그날 밤 늦게 지하철역에서 호텔까지 혼자 걸었어요. 네온사인들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커피, 치킨, 편의점 간판 앞에서 멈춰 서서 조용히 읽어봤어요. 편, 의, 점. 빠르지 않았어요. 완벽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읽을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전에 느껴본 적 없는 뭔가를 느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커튼이 걷혀지고 제 주변의 세상이 마침내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았어요. 어두운 한국 하늘을 올려다보며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솔직하게 속삭였어요. 어쩌면 제가 틀렸을지도 몰라.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 훨씬 전에 잠에서 깼어요. 어젯밤에 읽었던 간단한 세 글자가 자꾸 생각났어요. 편의점. 마치 저만 막 배운 비밀 암호인 것처럼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었어요. 오전 7시에 이 교수님이 호텔 로비에서 커피 2잔을 들고 저를 만났어요. 작은 여행 떠날 준비 되셨나요? 윌리엄스 교수님? 여행이요. 놀라서 물었어요. 부산으로요. 말씀하셨어요. 한글을 이해하려면 일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봐야 해요. KTX 기차를 탔고 2시간 반 후에 시원하고 짭짤한 바닷바람 속으로 나왔어요. 하늘은 밝은 파란색이었어요. 공기에서는 바다 냄새가 났어요. 부산은 서울과 완전히 달랐어요. 더 탁 트이고 더 살아있는 느낌이었어요. 이 교수님이 저를 좁은 골목길들을 통해 안내해서 자갈치 시장에 도착했어요. 국내 최대 수산시장이었어요. 시끄럽고 붐비고 멋졌어요. 나이 많은 어부들이 살아있는 문어가 든 양동이를 들어올리고 있었어요. 아주머니들이 전문 아나운서처럼 오늘의 가격을 외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든지 한글 간판들이 있었어요. 굴, 멍게, 고등어, 회센타. 단어의 뜻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읽을 수는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봤어요. 75세 할머니가 신선한 생선이 가득한 작은 가게 뒤에 앉아 계셨어요.
두꺼운 고무장갑을 끼고 계셨고 손에는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손가락이 화면을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딱, 딱, 딱. 한글로 빠르게 타이핑하고 계셨어요. 믿을 수 없어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통역사의 도움으로 물어봤어요. 할머니, 한글 사용하기 어렵지 않으세요? 저를 올려다보시더니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웃음으로 크게 웃으셨어요. 어려워. 되물으셨어요. 우리 손자가 하루 만에 가르쳐 줬어. 영어? 아직도 ABC도 못 써. 근데 한글. 식은 죽 먹기야. 충격이었어요. 옆에서는 젊은 여성이 오징어를 자르고 있었어요. 부드러운 억양으로 말했어요. 저는 베트남 사람이에요. 말했어요. 2년 전에 이 집으로 시집왔어요. 한글 배우는데 한 달밖에 안 걸렸어요. 우리 동네 베트남 아내들 모두 똑같이 말해요. 한글이 영어보다 100배 쉽다고요. 시장을 둘러보니까 처음에 완전히 놓쳤던 뭔가를 갑자기 발견했어요. 배달 목록에 한글을 쓰고 있는 나이 많은 아저씨. 한글로 된 안전 가이드를 읽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심지어 보청기를 낀 젊은 남성이 천천히 하지만 자신 있게 간판을 소리 내어 읽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한글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누구도 길을 잃은 것 같지 않았어요. 누구도 소외된 것 같지 않았어요.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 한국인, 외국인 심지어 평소에 언어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가슴속에서 이상한 따뜻함이 올라왔어요. 이건 그냥 문자 체계가 아니야 생각했어요. 평등의 도구야. 그날 오후 이 교수님이 저를 다음 목적지로 데려갔어요. 삼성 반도체 연구센터. 솔직히 말해서 왜 첨단 기술 연구소에 가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마이크로칩이 문자 체계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지만 연구소에 들어서는 순간 거대한 화면이 자세한 회로도로 밝아졌어요. 수천 개의 선과 기호들이 표시되어 있었는데 모든 주석이 한글로 명확하게 쓰여 있었어요. 실험복을 입은 여성이 앞으로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윌리엄스 교수님, 말했어요. 저는 박혜진 선임연구원입니다.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나 주셔서 감사해요. 화면을 가리키셨어요. 한국이 반도체 설계 분야의 선두주자 중 하나인 이유를 아세요? 기술이나 투자나 교육이라고 말하려고 했어요. 대신 단 한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한글이요. 눈을 깜박였어요. 죄송한데요. 웃으시면서 도표를 확대했어요. 한글은 구조적으로 디지털 논리와 동일해요. 설명하셨어요. 한글에서는 자음과 모음 단위를 분리한 다음 재결합해서 하나의 음절을 만들어요. 저희 데이터 시스템에서도 똑같이 해요. 정보를 기본 단위로 나누고 효과적으로 재결합하는 거죠. 그래서 한글의 원리를 바탕으로 데이터 구조를 재설계했어요. 결과는 50% 효율성 향상이었어요. 잠깐 동안 그냥 화면을 바라봤어요. 목이 다시 말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순수한 놀라움 때문이었어요. 문자 체계가 반도체 설계를 향상시켰다고요. 조용히 물었어요. 박 연구원은 그냥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나중에 세계 최고 기술 대학 중 하나인 카이스트로 차를 몰고 갔어요. 거기서 실시간 실험을 봤어요. AI 모델들이 정확히 같은 알고리즘과 하드웨어를 사용해서 다른 언어들로 훈련되고 있었어요. 결과가 별도 모니터에 나타났어요. 한글로 훈련된 AI 최고 속도, 최고 정확도, 최고 감정 인식. 영어로 훈련된 AI 더 낮음. 일본어로 훈련된 AI 더 낮음. 중국어로 훈련된 AI 훨씬 더 낮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속삭였어요. 엔지니어가 저를 부드럽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한글은 그냥 언어가 아니에요. 논리 시스템이에요. AI가 한글을 배우면 그냥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까지 자체의 핵심 구조를 이해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할 수 있는 건 그냥 거기 서 있는 것뿐이었어요. 대전의 그 밝은 연구소에서 기계들의 조용한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가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걸 느꼈어요. 분노가 아니었어요. 두려움도 아니었어요. 언어에 대해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평생 처음으로 속삭임이었지만 소리 내어 말했어요. 저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정말로 진심이었어요. 일주일 후
다시 한번 유엔의 거대한 대리석 홀에 들어섰어요. 이번에는 화나거나 충격받거나 심지어 긴장되지도 않았어요. 마음이 평온했어요. 큰 원형 테이블은 정확히 똑같아 보였어요. 195개국의 깃발들이 여전히 각 좌석 뒤에서 자랑스럽게 서 있었어요. 전자 투표판이 여전히 벽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회의장이 저에게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마치 새로운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자리에 앉자 중국과 일본 대표들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벌써 다시 말하고 있었어요. 대표들을 설득해서 투표를 뒤집으려고 하고 있었죠. 한글은 철학적 깊이가 부족하다. 중국 대표가 크게 말했어요. 각 한자는 5,000년의 지혜와 문화를 담고 있다. 한글은 너무 간단하다. 일본 대표가 덧붙였어요. 인간 표현의 모든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 몇몇 대표들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장이 다시 조용한 수군거림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전과 똑같은 긴장감이 올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때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중국 대표단의 젊은 남성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실례합니다.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존경을 표하지만 왕 교수님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홀 전체가 그를 바라봤어요. 왕 교수님이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제 8살 딸은 아직도 한자 500개를 외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젊은 남성이 계속했어요. 더 외워야 할 때 밤에 울어요. 하지만 한국인인 딸의 친구는 이미 한글로 해리포터를 읽고 있어요. 잠깐 멈췄어요. 아이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 그것이 강력한 언어입니다.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일본 엔지니어가 손을 들었어요.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고백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내부 코딩의 한글을 사용해요. 더 빠르고 더 명확해요. 일본 엔지니어들에게도요. 고개를 숙였어요. 데이터가 스스로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장에 속삭임이 퍼졌어요. 그리고 나서 나사의 제임스 홀든 박사가 차분히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 뒤에 큰 화면이 비디오와 함께 밝아졌어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말했어요. 4개의 다른 팀에게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어요. 유일한 차이점은 사용된 문자였어요. 비디오에는 작은 선실에서 떠다니는 우주비행사들이 나왔어요. 태블릿을 읽고 버튼을 누르고 있었어요. 한글 문자 3분 21초, 영어 5분 12초, 일본어 6분 33초, 중국어 7분 45초. 홀에 놀라는 소리와 수군거림이 가득했어요. 가장 회의적이었던 대표들마저 이제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조명이 어두워지고 2개의 큰 화면이 켜졌어요. 하나는 구글 딥마인드 CEO를 보여줬어요. 다른 하나는 애플 CEO를 보여줬어요. 둘 다 망설임 없이 명확하게 말했어요. 저희는 한글을 차세대 AI 모델과 스마트 인터페이스의 핵심 구조로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디지털 시스템의 가장 효율적이고 논리적으로 일관된 문자이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게 느껴졌어요.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자부심 같은 감정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일본 노벨상 수상자가 일어섰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진지했고 목을 가다듬었어요. 과학자로서 천천히 말했어요. 방금 본 데이터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한글에 투표하겠습니다. 한 가지 조건으로. 저희 전통 문자가 계속 존중받고 함께 공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몇 대표들이 지지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큰 반대 목소리였던 왕 교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홀 전체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잠깐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고개를 들고 부드럽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손자가 베이징 국제학교에 다녀요. 지난주에 첫 번째 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하겠다고 했어요. 한글이 배우기 더 쉽고 손자 말로는 더 많이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요. 저는 한글에 투표합니다. 완전히 조용했어요. 그리고 나서 회의장에서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치고 웃고 어떤 사람들은 눈물까지 닦고 있었어요. 저도 눈이 따끔거리기 시작하는 게 느껴졌어요. 사무총장이 앞으로 나왔어요. 이제 최종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전자 게시판이 다시 밝아졌어요. 숫자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한글 147표, 영어 28표, 중국어 23표, 일본어 15표, 기타 12표. 결정적이고 압도적인 결과였어요.
한국 대표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깊게 숨을 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한글은 더 이상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이 만드셨어요. 어려운 문자를 배우기에는 너무 가난한 평범한 사람들이 마침내 읽고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오늘 그 같은 선물이 전 인류와 함께 나누어질 것입니다. 태블릿을 들고 훈민정음에서 읽었어요. 나란말씀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맞지 아니하므로 28자를 만들어 사람들이 쉽게 익혀 날마다 쓰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회의장의 모든 대표가 일어섰어요. 한 사람도 앉아있지 않았어요. 수천 마일 떨어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사람들이 투표를 생중계로 보고 있었어요.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군중이 눈물과 환호로 폭발했어요. 아이들이 한글 글자로 장식된 작은 하얀 깃발을 흔들었어요. 한 나이 많은 분이 손으로 그린 피켓을 들고 있었는데 멀리서도 명확하게 읽을 수 있었어요. 세종대왕님,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폐하 세종, 당신의 꿈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뭔가를 이해했어요. 이것은 그냥 언어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친절함의 승리였고, 논리의 승리였고, 희망의 승리였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